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는 한 주간에 많은 경제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나름대로 선정한 한 뉴스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어떤 것들이 선정인지 보시겠습니다. 네, 쭉 나오고 있는데요. 자, 5위, 4위, 3위, 2위, 1위 하나씩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5위 어떤 뉴스인지 먼저 큰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5위 미국 조지아 구금 300여 명 귀국길 비자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자, 지금 이게 한 주간 저희 뉴스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조금 전 우리 한국에 무사히 우리 300명 근로자분들이 귀국했다고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이게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일부는 또 뭐 분노, 우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새로운 해법들을 이제 제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상당한 문제를 보여준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사실 안 계시지만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무엇이 근본 문제이고 해결 방안은 없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몇 주 전에 저희 초대석 코너에 나오셨던 분인데요.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서 가장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어서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자, 이민법인대항의 김지선 대표 전화로 연결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뉴스 뭐 일주일 동안 계속 우리 김 대표님도 자세히 보셨을 것 같은데, 자, 시간 관계상 거두절미하고 조지아 우리 근로자 구금 사태 무엇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는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비자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이 근로자들이 갈 수 있는 적합한 비자가 사실은 현재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고 자꾸 그 이스타나 B1, B2 비자를 받아서 가서 이 사태가 발생된 거죠. 여기에 맞는 우리가 신설 한국인 전용 그런 취업 비자를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이제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얘기가 돼 있었고 몇 주 전에 저희가 사실 대화를 할 때 살짝 이 문제를 진단하기도 했는데 전국적인 이슈가 돼버렸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전역에도 이 문제가 회자되는 상당히 큰 이슈가 돼버렸는데 그럼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입장에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이 있는지 좀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미국에 대규모의 투자를 한 상황이잖아요. 이 문제가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되고 해결을 안 하면 양 국가 간의 경제적인 손실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또 미국에서는 이제 고용 창출이 빨리 발생되기도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일단 대규모로 투자를 한 기업 그리고 거기에 속한 벤더 회사들 에 관한 인력들은 양 국가가 만나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비자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다른 특별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입국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비자 문제가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면서 어떻게 해법을 찾아갈지 입법 사안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미국 내에서 의회의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입법 과정을 거쳐서 해결을 보게 되는 건지 그 과정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영팀 의원님을 만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네. 그 의원님께서 사실 이 법안을 갖다가 상정을 하셨어요. 과거에도 여러 번 상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화당 쪽의 상원 의원 쪽에 한 분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던 상황이에요. 이제는 이제 반대는 아니고 서로가 실리를 따지기 위해서 좀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빨리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대안은 이제 입법 비자를 신설하는 게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 한국 근로자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미국 내에서 입법 비자를 좀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그런 과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민법인대항의 김지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또 걱정이 되는 그런 일이 돼버렸는데 우리 김지영 캐스터는 이 문제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네. 사실 이제 국내 시장으로 보더라도 네. 관련 기업들에도 좀 주가에 악영향을 주다 보니까 네. 저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소식이긴 합니다. 네. 이지선 기자는 이 소식 어떻게 접하셨나요? 네. 앞서 말씀 주셨듯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자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되겠고요. 또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저 이데일리의 기자 그다음에 캐스터분들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런 가운데 한미 간에는 지금 이 문제 말고 어떻게 보면은 경제에 큰 폭풍우가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은 잡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관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세가 일단락됐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 뭐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진단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 게스트로 앞서 소개해드린 박민경 코트라 통상정보 PM 나와 계십니다. 자,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한미 간의 이제 관세 협상 일단락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네. 그 상반기 대비해서 이제 빈도수가 줄어든 건 맞지만 여전히 네. 이 불확실성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네. 또 관세를 지금 협상의 도구로 삼고 있는 미 행정부의 특성상 사실 뭐 써봤더니 이만큼 좋은 수단이 없더라. 네. 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트럼프 행정부 동안은 국가 간의 협상이라든지 이에 네. 따른 변화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인 건데요. 바로 지난 한 주간만 해도 다양한 일련의 조치들이 발표가 됐고요. 네. 일본과는 합의 행정명령이 발표가 되고 관보가 이제 게재가 되면서 일주일 내로 이제 관세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만 네. EU와 우리나라와는 아직 세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게 관세라는 말을 우리가 뉴스에서 이렇게 많이 장기간 들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는데 최근의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정말 많이 들었죠. 그래서 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그 WTA 체제의 종말 그리고 네. 턴베리 체제의 시작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글로벌 통상 환경은 지금 지각 변동을 맞이하고 있고요.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전 세계 대상 실효 관세율은 작년에 2.4%에서 네. 올해 8월 말 기준 17.4%로 7배 이상 상승을 했고 이는 네. 대공황 이후 90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네.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의 네. 무역 적자도 이제 달마다 크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은 비용 증가 그리고 주문 감소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걱정도 지금 많은 상황인데 지금 전체적인 수출 볼륨도 마치 좀 줄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런 우려들이 좀 커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관련한 동향을 좀 또 설명을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8월 확정치가 58.2로 1년 내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네.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9%로 상승하면서 장기화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밤에 발표된 노동부 8월 소비자 물가 CPI 지수는 전년비 2.9% 상승, 근원 CPI는 3.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미 소매 연맹이 올해 연말까지 이제 월별로 수입 물량을 추정을 해봤는데 수입 물량이 감소해서 12월이 네. 되면 항만 수입 컨테이너 수가 2023년 3월 이후로 최저치인 170만 TEU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이거 관련된 뉴스를 들어보면 저도 계속 뉴스를 보고 듣고 하지만 볼 때마다 너무 혼동스럽더라고요. 상호 관세가 지금 이렇게 된 건지 저렇게 된 건지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의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8월 7일 통관권부터 이제 상호 관세가 시행이 됐고요. 네. 한국은 15% 관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범위에도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아침이죠. 9월 5일에는 상호 관세를 또 일부 수정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됐는데요. 그 상호 관세 중에서도 예외 품목의 범위를 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핸드폰, 노트북 등은 현재 그 무관세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여기에 일부 의약품 등 39개 품목이 추가가 되면서 이 품목들은 당분간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특정 실리콘 같은 8개 품목은 이 목록에서 빠지면서 상호 관세를 당장 내야 됩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사실 미국 내 뉴스를 보면
상호관세가 적법성 논란이 또 일면서 사실 이게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자동차 관세는 또 별개로 얘기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되는 예. 일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상호관세 같은 경우에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아이파를 근거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적법성 논란이 있는 거고요. 이것과 중복되지 않고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 232조를 근거로 해서 적용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기업들의 수출 중에 60% 상당은 이 최대 50%에 달하는 품목별 관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그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적용받는 파생 상품의 범위에 갑자기 407개 품목이 네. 추가되었다라는 뉴스를 보셨을 텐데요. 그에 따라서 갑자기 냉장고, 트랙터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 식품까지 당장 관세를 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철강은 사실 미국에서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민심을 지키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중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 파생 상품 관세에 대해서 네. 미국 내에서 연 3회 업계 의견을 듣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관세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제 얼핏 기억으로 지금 한 8개월 이상 지속되는 이슈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대응책을 마련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 상황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말고 지금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주요국들의 사례를 제가 살펴보면 이제 주요국들은 미국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시에 네. 또 다변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미국은 우회 수출을 굉장히 강하게 견제하면서 환적 관세라는 40% 관세를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 태국, 멕시코 등에서는 이제 원산지 관리를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멕시코는 USMCA 검토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번 주 9월 11일에 멕시코 경제부는 FTA를 체결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총 1,400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시행까지는 아직 의회 승인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자동차 부품, 철강 관세가 최대 50%까지 인상이 되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을 좀 막겠다라는 의지가 네. 강합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한국도 FTA와 그 멕시코와 FTA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복합적으로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다 얽혀 있어가지고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은 대미 수출이 굉장히 줄고 있어요. 그럼 마냥 이렇게 당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시장을 미국 의존도를 좀 줄이고 다변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다시 좀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전략을 쓰는 게 맞는 건지 다른 나라들도 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다변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네. 이것이 세계적인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야말로 전 세계 판도가 바뀌고 있고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파트너와 협력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예컨대 EU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말레이시아와 13년 만에 FTA 협상을 재개를 했고요. 네. 인도네시아, UAE, 인도와도 협상 중입니다. 또 멕시코와는 기존의 FTA 협정 현대화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또 동남아 주요국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좀 더 다변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브라질도 원래 커피 수출 대상 1위 국가가 미국이었는데 지금 독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IMF에서도 한국은 글로벌 가치사실 연계도가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밀도가 높은 만큼 관세 영향에 대한 진폭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더더욱 다변화 전략이 필요한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8월에 우리 대미 수출이 줄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대신 우리의 아세안 수출이 전년 대비 11.9% 증가를 했고요. 전 세계로의 총 수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 584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시 수출 시장을 넓혀가고 있고요. 이미 우리는 이제 59개국과 FTA를 맺은 데다가 뭐 새로운 파트너와의 협상도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찾을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 의견을 좀 들어보면 초기에는 워낙 미국 시장의 마진이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옮겨야 하나라는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았지만 지금은 대체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찾는 모양새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중소기업 지금 전체 다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코트라 차원에서 지원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 코트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요, 올 초에 관세 대응 119를 개시를 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변화와 관련된 보고서도 지원을 했고요. 8월 말까지 좀 총 7천 건 이상의 기업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입장에서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가 물류입니다. 그래서 관세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보세 창고를 활용하는 경우에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중소기업은요, 그 보세 창고를 활용해서 바이어와 협상을 좀 유예하면서 납기 차질 없이 거래를 이어가고 관세 측면에서도 이득을 봤다라고 하고요. 코트라는 그래서 관세 대응 바우처를 통해서 국제 운송 지원 한도를 기존의 2배인 6천만 원까지 늘리고 수출 물류 협업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이 유용하다고 평가했던 또 다른 지원책이 있는데요. 미국의 사전 심사 제도인 이룰링 대행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수출 전에 원산지를 한국산이라든지 아니면 관세에 좀 더 유리한 지역산으로 인정받아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제도인데요. 절차와 준비 그 서류가 좀 까다롭지만 원산지 사전 판정을 받으면 통관 지원을 줄여서 수출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 저희 9월 3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관세 대응 현장 체감형 10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보증 확대, 저리 대출, 컨설팅 지원 등의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트라에서는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바우처뿐만 아니라 대체 시장 개척, 저희 다변화를 해야 되니까요. 이것을 위한 인증 취득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게 지금 수출이 다중적인 위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중소기업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수출하시는 분들 정부의 지원책들, 코트라 여러 가지 지원책들 잘 살펴보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우리 300명 근로자분들이 전 세계 편을 통해서 한국에 무사히 귀국하셨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비자 문제도 해결하고 또 한미 그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동맹 관계로 지금 공고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통상 이슈들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4위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소식, 네, 나왔네요. 자, 이재명 대통령 어저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제 그제 증시가 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게 지금 연말 어디까지 갈지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겁니다. 이 활성화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정상화. 이게 정상화되는 것만 해도 지금부터도 한참 더 주가는 오를 거다. 종합주식지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전쟁의 가능성이 외신에 언급이 되고 이러는 것만 없어도 상당히 많이 정상화되겠죠. 네. 이 소식 지금 어저께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텐데, 자, 이지은 기자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바로 어제였죠.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 굳이 50억 원 기준에서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국회의 논의에 이를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50억 원 유지를 시사한 겁니다. 시장도 바로 반응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강세로 출발했지만 재료가 소멸하면서 3,340선을 유지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요. 증권가에서도 이 대통령의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대주주 50억 원 유지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시장에 실망감을 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정부 정책 기조가 확인된 만큼 연말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분석했는데요. 키움증권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앞으로도 기세를 이어갈 건지가 관건이라며 4분기, 그러니까 오는 연말까지 방향성은 위로 잡고 가는 게 맞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이 기자는 연말에 코스피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5천을 달성하는 게 네. 저희 바람입니다. 마음 네. 같아서는 5천을 달성할 것 같은데 5천은 아직 안 될 것 같고. 네, 최대한 많이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요? 네. 자, 우리 증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의 하나의 바로미터니까 증시 포인트 계속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3위 소식 한번 볼까요? 네, 역시 이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상속세 공제 한도 18억 원으로. 자, 상속세가 그동안에 너무 낮지 않았냐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이것도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그냥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 뭐 돈 번 것도 아닌데. 라고 해서 나온 게 그거죠. 네. 일괄 공제,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리자. 그래서 이사 안 가고 살 수 있게 해주자. 라고 했는데 임광연 의원이 그때 만들어낸 게 아마 10억, 8억 이렇게 해가지고 18억까지는 세금 없게 해주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공약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전 말했으면 지켜야 되니까요. 네. 자, 이 대통령이 이제 상속세 문제로 배우자가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한 분이 그 집을 상속세 때문에 이사 가게 하는 거는 정말 불합리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하면서 이걸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지영 캐스터 이 소식을 좀 네.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제가 가져왔는데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공제 한도가요. 일괄 공제는 5억 원이고요. 배우자 공제도 5억 원으로 최대 10억 원 정도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적인 상속세는 낮추는 게 아니지만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보인 거고요. 앞서 영상을 통해서 좀 보셨겠지만 이 집주인이 사망을 하면은 배우자 그리고 자식이 남게 되는데 이 집값이 10억 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고 만약에 돈이 없으면 집을 팔고 떠나야 되는데 너무 잔인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10억 원이 넘으면 결국에는 세금으로 한 30%에서 40%가량을 이제 내야 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 의견에 따르면은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요. 또 일괄 공제 같은 경우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8억 원을 좀 적용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이렇게 공제 범위는 넓히지만 이 부자 감세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우리 김지영 캐스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의하시는 상황이라고 보나요? 근데 사실 이제 서울의 집값이 워낙에 높다 네. 보니까 10억 원 넘는 집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10억 원 넘으면 30%, 40%를 네. 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네. 부담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위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위 어떤 소식일까요? 네, 국민 AI, 우리가 이제 챗GPT 많이 사용하는데 한국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이렇게 지금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오픈 AI가 지금 코리아 공략을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 건데, 자, 이 소식은 이지은 기자가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제는 오픈 AI 한국 왔다입니다. 네, 기자님은 챗 GPT 자주 사용하시나요? 저는 챗GPT 이 프로그램은 자주 사용하지 않고 네. 무료로 사용하는 것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챗 GPT가 요약은 물론이고 내용 정리를 깔끔하게 해줘서 종종 사용하는데요. 이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이번 주에 첫 행보를 알렸습니다. 지사 설립은 세계에서 12번째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에 이어서 3번째입니다. 오픈 AI가 한국 시장을 주목한 이유는 국내 기업과의 다양한 협업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오픈 AI는 국내 기업들과 다양한 스킨십을 이어왔는데요. 특히 카카오와는 카카오톡에 챗 GPT 기능을 도입하는 걸 협의 중입니다. 카카오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체류 시간을 더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두 기업의 만남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카카오톡은 국내 인구의 90%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챗 GPT 이용자도 2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카오는 오는 11월을 목표로 챗 GPT 탑재 서비스를 준비 중이고요. 구체적인 UI, UX는 이달 23일 열리는 카카오 개발자 행사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혹시 박민경 PA님, 우리 이 오픈 AI 한국 진출 막 본격화하면 이거 좀 성공적으로 확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개인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위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 어떤 소식일까요?
네, 박진영 JYP 대표 유명하죠. 자, 장관급 문화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자, K-팝이 더 확산된다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금 소식을 김지영 캐스터는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얘기를 또 해주시죠. 네, 우선 K컬처가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정부의 입장도 K컬처를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 임명이 있었습니다. 앞서서도 보셨겠지만 가수 박진영 씨가 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요. 지금 K-팝, K-드라마 그리고 K-영화까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관 협업 체계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신설된 기구입니다. 박진영 대표뿐만이 아니라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이 신설된 기구를 이끌게 되고요. 현업 가수가 사실상 이렇게 장관급 위치에 임명된다라는 거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의 이 실용주의 정책이 좀 녹아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 JYP 엔터 종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 76,800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소식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한 7%가량 주가 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한 1%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게 체크가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일하던 사람이 이렇게 업무에 뛰어든다라는 점에서도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5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이지은 기자, 김주영 캐스터, 그리고 박민경 코트라 지역통상조사실 PM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